옛날 어느 한강 물길 가까운 마을의 저녁이면 물 한 개가 논두렁 끝까지 내려와 사람들의 발소리마저 부드럽게 감싸던 때가 있었어요. 그 마을은 강가에 버드나무가 많고 낮에는 나룻배가 오가며 장군과 나무꾼을 실어 날랐고 밤에는 집집마다 아궁이 불빛이 낮게 깜빡였지요. 마을 끝 기와집에는 도윤이라는 사내와 그의 아내 연화가 살았는데 연화는 말수가 적고 손끝이 부지런해 누구에게도 싫은 소리를 듣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연화는 새벽닭이 울기 전 먼저 일어나 뒤뜰 우물에서 물을 길어오고 바람에 젖은 장독 뚜껑을 닫고 부엌 아궁이에 마른 솔가지를 넣어 불을 살렸어요.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부터 익힌 손길이라 밥물은 넘치지 않았고 국물은 짜지 않았으며 겨울이면 행랑채에 자는 머스마이의 이불까지 한 번 더 덮어주었지요. 그녀는 자기 몫을 크게 말하지 않았지만 집안의 빈틈은 언제나 그녀의 조용한 손에서 메워졌어요. 도윤의 집은 예전에는 제법 넉넉했지만 세월이 지나며 노난 마지기 밭 한 년기씩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도 큰 마당 한가운데 늙은 감나무가 서 있고 안채 마루에는 오래된 반다지가 놓여 있어 사람들은 아직 그 집을 가볍게 보지 않았지요. 연화는 집안이 예전만 못한 것을 알고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낡은 치맛단을 다시 꿰매 입고 남은 쌀겨로 닭을 먹이며 한 톨도 허투루 쓰지 않았답니다. 도윤은 젊을 적에는 말이 순하고 눈빛도 맑았어요. 장날이면 연화가 싸준 보리주먹밥을 품에 넣고 나가 저녁 무렵 돌아왔고 강가에서 주운 예쁜 조약돌 하나도 아내에게 건네곤 했지요. 그러나 사람이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같아서 어느 해 여름부터 도윤은 집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졌어요. 연화가 이유를 묻지 않자 도윤은 오히려 묻지 않는 그 마음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의 장마가 지나고 한강 물빛이 누렇게 불어난 뒤 마을 장터에는 부채를 파는 여인이 자리를 잡았어요. 이름은 소양이라 했고 머리에는 붉은 댕기를 곱게 메고 손에는 비단 부채를 펼쳤다가 접으며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붙잡았지요. 소양은 웃음이 빠르고 말이 달았어요. 더운 낮이면 도윤에게 부채 하나를 집어주며 사내가 집안 그늘에만 있으면 어깨가 좁아져요 하고 말했어요. 처음 도윤은 그 말을 장터에서 듣고 웃어 넘겼어요. 하지만 소양은 날마다 다른 말로 그의 귀를 간지렸지요. 어느 날은 부인은 너무 조용하면 속을 알 수 없어요. 했고 또 어느 날은 살림을 잘한다는 말 뒤에는 재산을 움켜준다는 뜻도 숨어 있답니다 했어요. 도윤은 처음에는 고개를 저었지만 여러 번 들은 말은 비에 젖은 담장처럼 마음속에 서서히 스며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연화의 조용함을 처음으로 차갑게 느꼈지요. 연화는 남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모를 사람이 아니었어요. 밥상을 차려도 도윤은 젓가락을 오래 들지 않았고 마루에 앉아도 아내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어느 저녁 연화가 오늘 장터가 많이 더웠지요 하고 물었더니 도윤은 그런 일까지 알아 무엇 하오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젖은 옷처럼 오래 마음에 들러붙었어요. 연화는 고개만 낮추고 국그릇을 밀어 주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의 집 안채 일은 섣불리 입에 올리면 복이 달아난다고 여겼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물가 물동이를 이고 선 안악들은 도윤이 장터 부채가게 앞에 오래 서 있는 모습을 보았고 나무를 지고 돌아오던 총각들은 소양이 도윤의 소매 끝을 잡고 웃는 것을 보았어요. 소문은 큰 소리로 달리지 않았지만 풀잎 위이슬처럼 여기저기 조용히 맺히기 시작했어요. 연화에게는 오래된 버릇 하나가 있었어요. 누가 무엇을 부탁하면 값을 먼저 묻지 않고 손부터 내미는 버릇이었지요. 한겨울에는 찢어진 솜저고리를 꿰매주고 봄에는 호러미에 깨진 항아리 입구를 삼배로 동여매주고 강가 사공이 낡은 배의 돛줄이 끊어져 발을 구를 때에는 밤새 부엌 등잔불
알에서 튼튼한 매듭을 만들어 주었어요. 사공이 참을 주려 하자 연화는 물길 오가는 분이 편하면 마을도 편하지요. 하고 웃었어요. 그 낡은 배는 한강가 작은 나루에 묶여 있었고 비바람을 오래 맞아 옆구리 판자가 조금 벌어져 있었어요. 어느 해 늦가을 사공이 배를 끌어올리다 미끄러져 허리를 다쳤을 때 연화는 도윤 몰래 남은 콩기름을 가져가 나무판 틈에 발라주었고 헌 치맛자락을 찢어 돛줄을 감아 주었어요. 사공은 몇 번이나 고맙다 했지만 연화는 그저 강바람이 차니 몸부터 돌보세요 하고 돌아섰지요. 그 일은 사람들 입에 크게 오르지 않았어요. 여름 끝 무렵 도윤은 점점 더 소양의 말에 끌렸어요. 소양은 장터를 떠나지 않고 오히려 마을 가까운 빈집에 머물렀고 비단 부채와 향주머니를 안 채 여인들에게 팔며 집안 사정을 물어갔어요. 그녀는 도윤에게 당신 집 재산이 줄어든 건 부인이 너무 많이 베풀어서 그래요. 하고 속삭였지요. 사실 연화가 나눈 것은 헌천 조각과 따뜻한 밥 한 그릇뿐이었지만 욕심 많은 귀에는 작은 정성도 큰 손해처럼 들리는 법이었어요. 도윤은 어느 날 밤 안채 마루에서 반다지를 열어보았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문서 몇 장과 시어머니가 남긴 비녀, 그리고 연화가 해마다 고이 접어둔 제수용 배가 있었지요. 도윤은 문서를 뒤적이며 얼굴을 찌푸렸어요. 연화가 등잔을 들고 들어오자 그는 놀라지도 않고 말했어요. 이 집 물건은 내 집안 것이오. 당신이 마음대로 나누어 줄 것이 아니오. 연화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저는 집안 것을 밖으로 흘린 적이 없어요. 하고 낮게 대답했어요. 그 대답이 도윤의 마음을 달래지 못했어요. 이미 그의 귀에는 소양의 달콤한 말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며칠 뒤 소양은 새 부채를 들고 도윤의 집 뒷숲까지 찾아왔어요. 연화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소양은 웃는 얼굴로 안주인께서는 손이 참 거칠군요. 집을 지키는 손이라기보다 일꾼의 손 같아요 하고 말했어요. 연화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거친 손이 밥을 짓고 옷을 꿰매니 그것도 제 몫이지요 하고 조용히 답했어요. 소양은 그 말에 잠시 입술을 깨물었지만 곧 더 밝게 웃었어요. 그녀는 도윤에게 연화가 자신을 업신여겼다고 말했고 도윤은 사실을 묻지도 않은 채 아내를 나무랐어요. 손님에게 그런 눈빛을 보이면 집안 체면이 어찌 되겠소. 연화는 소양에게 무례한 말을 한 적이 없었지만 변명은 길게 하지 않았어요. 다만 장독대 곁에 서서 진실은 말이 길수록 흐려질 때도 있어요. 하고 말했지요. 그 말조차 도윤에게는 고집처럼 들렸어요. 그 무렵 마을 어귀에는 막내 할멈이라는 늙은 여인이 살았어요. 젊어서는 여러 집 잔치상을 도왔고 늙어서는 우물가에 앉아 아이들의 풀린 옷구름을 묶어주는 사람이었지요. 막내 할멈은 연화를 아꼈지만 남의 부부 일에 크게 끼어들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연화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숨을 고르자 할멈은 딱 한마디만 했어요. 강물은 조용해 보여도 깊은 데가 있으니 내 마음도 너무 얕게 내보이지 말거라. 연화는 그 말을 오래 품었어요. 가을 햇살이 짧아지자 도윤은 집안 친척들을 자주 불러들였어요. 작은아버지 사촌형 먼 당수까지 마루에 앉아 술잔을 기울였고 그 자리에 소양도 부채 상자를 들고 드나들었지요. 연화는 부엌에서 술국을 끓이고 전을 부쳤지만 마루 위 웃음소리는 그녀에게 오지 않았어요. 어느 친척은 일부러 크게 말했어요. 집안이 기울기 전에 살림을 새로 잡아야지. 연화는 들었지만 손에 든 국자를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윤은 연화에게 한강가까지 함께 가자고 했어요. 그는 장터에 맡겨둔 물건을 찾아야 한다고 둘러댔지요. 연화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지만 묻지 않았어요. 달빛은 흐렸고 강가 풀숲에서는 귀뚜라미 소리가 낮게 들렸어요. 도윤은 앞서 걸었고 연화는 작은 보퉁이를 품에 안고 뒤따랐어요. 그 보퉁이 안에는 도윤이 추울까봐 챙긴 겉옷과 길에서 먹을 마른 떡 2조각이 들어 있었답니다.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강물은 검고 넓었어요.
멀리 묶인 배들이 바람에 조금씩 부딪히며 둔한 소리를 냈고 물안개는 발목부터 차오르는 듯 했지요. 도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다가 갑자기 돌아섰어요.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보다 조급함이 더 많았어요. 당신은 오늘 밤 여기서 쉬시오. 나는 먼저 돌아가겠소. 내일이면 집안 어른들이 모여 앞으로 일을 정할 것이오. 연하는 그 말뜻을 바로 알아들었지만 울음이 먼저 나오지는 않았어요. 연하는 도윤의 소매를 붙잡지 않았어요. 다만 품에 안고 온 겉옷을 내밀며 밤바람이 차니 이것은 걸치고 가세요 하고 말했지요. 도윤은 그 겉옷을 받지 않았고 눈을 피한 채 뒤돌아 걸었어요. 그의 발소리가 자갈길 위에서 점점 멀어졌고 마침내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연하는 한동안 같은 자리에 서 있었어요.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은 소리를 내기보다 먼저 몸을 차갑게 만드는 법이라 그녀의 손끝이 천천히 얼어갔어요. 강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연하는 무너져 앉지 않았어요. 그녀는 물가에 놓인 낡은 말뚝에 기대어 숨을 고르고 보퉁이에서 마른 떡 하나를 꺼냈어요. 반은 자신이 먹고 반은 나루터 돌 위에 올려놓았지요. 어릴 적 어머니가 길 잃은 사람은 먼저 배고픔을 달래야 바른 길을 본다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연하는 떡을 삼키며 흐린 물길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오래전 자신이 고쳐주었던 낡은 배를 떠올렸어요. 그 배는 바로 이 나루터에 묶여있던 배였어요. 비 오는 밤마다 삐걱거렸고 사람들은 곧 못 쓰게 될 것이라 했지요. 그러나 연화는 그 배가 사람들을 건너게 해준 세월을 기억했어요. 장에 가는 할머니 약을 구하러 가는 아비, 홀레날 눈물 글썽이는 새색시도 그 배를 탔지요. 연화는 그때 사공에게 말했어요. 오래된 것은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살펴야 해요. 지금 그녀 자신도 오래된 배처럼 버려진 듯 했어요. 밤은 깊어갔고 물새 한 마리가 강 위를 낮게 날았어요. 연화는 치맛자락을 여미며 나루터 옆 버드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울고 싶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눈물을 흘리면 마음이 더 추워질 것 같았지요. 그녀는 두 손을 모아 낮게 빌었어요. 제가 이 집에 들어와 지킨 밥과 불씨가 헛되지 않았다면 내일은 진실이 제 발로 길을 찾아오게 해주세요. 그 말은 강물에 떨어져 조용히 퍼졌어요. 그때 먼 물안개 속에서 아주 희미한 노 젓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에는 바람이 빈 배를 흔드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어요. 삐걱쉬익, 삐걱쉬익. 오래된 나무가 물을 가르며 다가오는 소리였지요. 연화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물안개 사이로 작은 등불 하나가 흔들렸고 그 아래 낡은 배의 검은 윤곽이 드러났어요. 그녀는 그 배의 옆구리에 자신이 덧댄 나무판이 아직 붙어 있는 것을 알아보았어요. 배 앞머리에는 늙은 사공이 앉아 있었고 뒤쪽에는 갓끈을 단정히 맨 나이 든 선비 같은 사람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사공은 연화를 보자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어요. 이 밤에 어찌 여기 혼자 계시오? 연화는 잠시 대답하지 못하다가 겨우 고개를 숙였어요. 잠시 길을 잃었습니다. 사공은 더 묻지 않았어요. 그는 연화의 떨리는 손과 빈 나루터를 보고 많은 것을 알아차린 듯 노를 멈추고 배를 가까이 대었지요. 뒤쪽에 앉아있던 나이든 사람은 등불을 조금 들어 연화의 얼굴을 살폈어요. 그의 눈빛은 날카롭지 않고 깊었으며 오래된 문서를 많이 읽은 사람처럼 차분했지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의 배를 살려준 손은 물길이 먼저 알아본다더니 그 말이 틀리지 않았구나. 연화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 말에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어요. 사공은 조심스레 손을 내밀며 어서 오르시오. 밤강은 사람을 오래 세워두지 않습니다. 했어요. 연화는 낡은 배에 올랐어요. 발밑 나무판은 오래되어 삐걱였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조금 놓였어요. 사공은 그녀가 앉을 자리에 마른 멍석을 펴주었고 나이든 사람은
품에서 작은 손난로를 꺼내 건넸어요. 연화가 사양하려 하자 그는 차가운 손으로는 내일의 문을 열기 어렵다 하고 한마디만 했어요. 배는 천천히 물살을 거슬러 움직였고 강가에 버려진 밤은 조금씩 뒤로 밀려났어요. 연화는 배 위에서 마을 쪽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아직 그녀가 쓸어둔 마당과 덮어둔 장독, 아침의 지을살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제 그 집은 그녀를 밀어내려 하고 있었어요. 도윤이 친척들을 불러 재산을 나누려는 것도 소양이 새 안주인처럼 들어앉으려는 것도 그녀는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연화는 이를 악물고 원망을 키우지 않았어요. 그녀가 바란 것은 벌이 아니라 자신이 지킨 세월이 거짓말에 묻히지 않는 일이었어요. 나이든 사람은 연화의 침묵을 한참 지켜보다가 물었어요. 내일 그 집에서 큰 모임이 있느냐? 연화는 놀라 그를 보았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처럼 고요했지요. 연화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안 어른들이 모인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멀리 어두운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물길이 늦지 않았구나. 사공은 노를 더 깊이 저었고 낡은 배는 마치 오래 기다린 이를 향해 가듯 흔들림 없이 나아갔어요. 강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연화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되살아났어요. 그녀는 자신이 왜 이 배를 고쳐주었는지 떠올렸어요. 누군가를 건너게 하는 물건은 쉽게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지요. 이제 그 배가 자신을 다시 건너게 하고 있었어요. 연화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놓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돌아가도 될까요? 늙은 사공은 앞만 보며 대답했어요. 돌아갈 사람은 길이 막혀도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동쪽 하늘 가장 낮은 곳이 아주 조금 희어졌어요. 아직 새벽이라 부르기에는 이른 빛이었지만 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에는 충분했지요. 연화는 젖은 눈을 손등으로 눌렀어요. 울음은 나오지 않았고 대신 오래 참았던 숨이 천천히 풀렸어요. 낡은 배는 한강 물결을 따라 마을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그 위에는 버림받은 아내와 늙은 사공, 그리고 이름 모를 나이든 어른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배가 마을나루 가까이 이르렀을 때 새벽빛은 아직 물 위에만 옅게 깔려 있었어요. 강가 갈대들은 밤새 젖은 머리를 숙이고 있었고 멀리 다구는 소리가 두 번쯤 들려왔지요. 늙은 사공은 노를 천천히 거두며 연화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배 가장자리에 손을 얹어 주었어요. 나이든 어른은 말없이 먼저 내려 강둑에 젖은 흙을 밟아보더니 오늘은 발자국이 거짓말보다 오래 남겠구나 하고 낮게 말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그 뜻을 다 헤아리지 못했어요. 다만 어른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일을 알고 있는 사람의 무게가 있었지요. 사공은 배를 말뚝에 묶고 연화의 보퉁이를 건네주었어요. 그 보퉁이에는 아직 도윤에게 주려던 겉옷이 그대로 들어 있었고 남은 마른 떡 한 조각도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연화는 그것을 품에 안고 마을 쪽을 바라보았어요. 집으로 가는 흙길은 익숙했지만 그날은 전혀 다른 길처럼 느껴졌답니다. 나이든 어른은 자신을 김어른이라 불러도 좋다고 했어요. 젊은 날 고을 일을 보다가 물러나 이제는 강가 작은 초가에서 조용히 지낸다고 했지요. 그는 길게 자기 이야기를 늘어놓지 않았어요. 다만 연화가 걷기 시작하자 한 걸음 뒤에서 천천히 따라왔고 사공도 빈 배를 묶어둔 채 함께 걸었어요. 새벽 안개 속 세 사람의 발걸음은 조용했지만 마치 오래 묻어둔 문 하나가 열리는 소리처럼 또렷했어요.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우물가로 물을 뜨러 나온 젊은 아낙 하나가 연화를 보았어요. 그녀는 놀라 물동이를 내려놓고 눈을 크게 떴지요. 밤새 도윤의 집에서 흘러나온 말로는 연화가 스스로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 했기 때문이에요. 아낙은 입을 가리고 한참 바라보다가 뒤돌아 뛰어갔어요. 말은 바람보다 빠를 때가 있어 그 아침 연화가 강가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은
마을 골목마다 조용히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그때 도윤의 집 안채에서는 이미 술상이 치워지고 새 밥상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소양은 이른 아침부터 비단 치마를 갈아입고 마루 끝에 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아직 정식으로 그 집 사람이 아니었지만 마치 안주인이 된 듯 행랑아이에게 물을 가져오라 하고 부엌문 앞에 서서 그릇 놓는 자리를 지적했어요. 부엌을 지키던 늙은 여종 순덕은 고개를 숙였지만 손끝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녀는 오래 살아본 사람답게 섣불리 입을 열지 않았답니다. 도윤은 밤새 잠을 설쳤어요. 연화를 강가에 두고 돌아온 뒤에는 마음이 편할 줄 알았지만 집안이 이상하게 허전했지요. 아궁이 불은 타고 있었으나 연화가 돌보던 때처럼 부드럽지 않았고 장독 뚜껑은 조금 삐뚤게 놓여 있었어요. 그는 그런 작은 틈을 보면서도 자기 잘못이라 여기지 않았어요. 소양이 옆에서 오늘만 지나면 집안이 새로워질 거예요 하고 말하자 그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척들은 해가 완전히 뜨기 전부터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작은아버지는 낡은 담뱃대를 들고 마루 윗자리에 앉았고 사촌형은 곡식 광열쇠가 어디 있는지 먼저 물었지요. 먼 당숙은 문석 꾸러미를 보자마자 사람이 사라졌으면 남은 사람이 살림을 정해야지 하고 말했어요. 그 말에 몇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고 소양은 부채를 접었다 폈다 하며 웃음을 숨겼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더 굳어지는 듯 했답니다. 그러나 집 밖에서는 다른 말이 돌기 시작했어요. 우물가 안악은 연화가 돌아온 것을 보았다고 했고 나무하러 가던 청년은 나루터에 낡은 배가 묶여 있는 것도 보았다고 했지요. 또 누군가는 연화 곁에 예사롭지 않은 노인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말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졌지만 한 가지는 같았어요. 버려졌다는 여인이 혼자 울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강물이 데려온 듯 다시 마을로 들어왔다는 것이었어요. 막내 할멈은 그 소식을 듣고 우물가에 오래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호들갑을 떨지 않았고 누구 편을 든다고 큰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지나가는 아이에게 도윤의 집 마당에 사람들이 얼마나 모였는지 물었고 아이가 손가락을 펴보이자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지요. 할멈은 허리춤에 작은 보자기를 묶고 지팡이를 짚었어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어요. 집안 몫을 나누는 날에는 쌀자루보다 먼저 사람의 마음을 세어야 한다. 그 무렵 연화는 바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김어른이 먼저 마을 뒤편 느티나무 아래에서 잠시 쉬자고 했기 때문이에요. 연화는 마음이 급했지만 어른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지요. 사공은 나무 아래에 앉아 젖은 신발을 벗어 털었고 김어른은 품속에서 낡은 천주머니 하나를 꺼냈어요. 그 주머니는 오래되어 색이 바랬지만 매듭은 단단했어요. 연화는 그 매듭을 보는 순간 왜인지 가슴 깊은 곳이 조용히 두근거렸어요. 김어른은 그 주머니를 아직 열지 않았어요. 그는 연화에게 먼저 물었지요. 너는 그 집에 들어와 무엇을 가장 오래 지켰느냐? 연화는 대답을 쉽게 하지 못했어요. 농문서도 아니고 광열쇠도 아니고 비녀나 장롱도 아니었지요. 한참 뒤 그녀가 말했어요. 아침마다 꺼지지 않게 한 불씨와 아무도 굶지 않게 한 밥상입니다. 김어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대답이면 네가 오늘 마당에 서도 흔들리지 않겠다. 연화는 그제야 김어른이 자신을 시험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붙잡아 준 것임을 알았어요. 그녀는 밤새 참았던 떨림을 숨기려 두 손을 모았지요. 사공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마님이 예전에 내 배를 고쳐주셨을 때도 옷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런 손이 집안을 해쳤다는 말은 강물도 믿지 않을 겁니다. 그 한마디에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어요. 울음보다 해야 할 일이 먼저였답니다. 도윤의 집 마당에서는 재산을 나눌 준비가 점점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곡식 자루 몇 개가 광 앞에 놓였고 반문서를 담은 상자가 마루로 올라왔지요. 소양은 부채 끝으로 광을 가리키며 오래된 곡식은 팔아
새 살림을 드리는 게 좋아요 하고 말했어요. 순덕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숨을 삼켰어요. 그 곡식은 연화가 흉년을 대비해 조금씩 아껴 모아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입술을 다물었어요. 작은 아버지는 도윤에게 연화가 스스로 나간 것이라 문서에 적어두자고 했어요. 나중에 돌아와 딴소리하면 골치 아프다는 말도 덧붙였지요. 도윤은 붓을 들고도 한동안 먹물의 끝을 담그지 못했어요. 그때 소양이 곁으로 다가와 낮게 말했어요. 망설이면 모두가 당신을 우습게 볼 거예요. 그 말에 도윤은 입술을 굳게 다물고 붓을 들었어요. 하지만 먹물 한 방울이 종이 위에 떨어져 검은 얼룩을 만들었답니다. 그 얼룩을 본 순덕은 마치 불길한 새 그림자라도 본 듯 마음이 서늘해졌어요. 그녀는 더 참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나리 안주인께서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는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소양은 곧바로 눈을 치켜뜨며 늙은 여종이 집안 큰일에 끼어드느냐고 쏘아붙였어요. 순덕은 고개를 숙였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딱 한마디만 더 했어요. 오래된 집은 기둥을 뽑기 전에 그림자부터 살피는 법입니다. 그 말이 마당에 잠시 찬물을 끼얹은 듯 했어요.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도유는 붓을 내려놓았어요. 소양은 분위기가 흐트러지는 것을 싫어해 일부러 웃음을 크게 냈지요. 그림자라니요. 그림자 때문에 밥이 나오나요? 그녀는 부채를 활짝 펴고 마루에 놓인 문서를 가렸어요. 그러나 바깥 담장 너머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속삭이고 있었어요. 연화가 돌아왔다는 말, 나루터의 배 이야기, 낯선 노인의 이야기가 점점 마당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남의 집 재산 다툼을 구경하러 온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는 빌린 솥을 돌려주러 왔다 했고 누구는 우물길이 가까워 들렀다 했으며 누구는 막내 할멈을 따라온 것뿐이라 했지요. 하지만 사람들의 발은 모두 도윤의 집 담장 곁에 멈췄어요. 아이들은 어른들 틈에서 목을 빼고 안을 보려 했고 늙은 남정네들은 헛기침을 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사사로운 일이 어느새 마을의 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막내 할멈은 가장 늦게 도착했지만 가장 먼저 마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지팡이 끝이 마당 흙을 톡톡 두드렸고 사람들은 길을 비켜주었지요. 도유는 할멈을 보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할멈께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막내 할멈은 마루를 한 번, 광합 곡식 자루를 한 번 보고 말했어요. 사람 하나가 빠진 집에서 몫을 나누면 빠진 사람의 숨결까지 같이 잘라지는 법이지. 그 말은 조용했지만 모두의 귀에 닿았어요. 소양은 할멈에게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부채를 살짝 흔들며 집을 떠난 사람을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살림에는 결단도 있어야지요 하고 말했어요. 막내 할멈은 소양을 똑바로 보았지만 험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일수록 문지방의 먼지부터 보아야 한다. 그 먼지가 누구 손에서 닦였는지 모르면 발을 헛디디는 법이다. 소양의 얼굴에 잠시 붉은 기가 돌았지만 그녀는 다시 웃는 척했어요. 그때 대문 밖에서 사공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길을 열어주시오. 밤강을 건너온 분이 계시오. 마당한 사람들은 한꺼번에 고개를 돌렸어요. 대문이 삐걱 열리고 먼저 늙은 사공이 들어왔지요. 그의 옷자락은 강물 냄새를 머금고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노자국이 깊게 남아 있었어요. 그 뒤로 연화가 조용히 들어섰어요. 그녀의 치맛자락은 밤이슬에 젖어 있었지만 허리는 고닫고 눈빛은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도유는 연화를 보자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다가 그대로 굳었어요. 그는 연화가 울며 매달리거나 어디론가 사라져 버릴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기 집 마당으로 들어와 먼저 막내 할멈에게 고개를 숙이고 순덕에게도 눈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은 쫓겨난 사람이 아니라 오래 비운 집의 문을 다시 여는 사람 같았어요. 소양은 부채를 쥔 손에 힘을 주었고 비단 부채의 살 하나가
작게 삐걱 소리를 냈답니다. 연화의 뒤로 김어른이 천천히 들어왔어요. 그의 걸음은 급하지 않았지만 마당 안 공기는 그가 한 발 들일 때마다 낮아지는 듯 했어요. 친척들 중 몇몇은 그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작은아버지는 눈을 가늘게 뜨고 한참 바라보다가 갑자기 자세를 고쳤어요. 혹시 예전에 고을 일을 보시던 김어른이 아니십니까? 김어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는 물러난 늙은이에 지나지 않소. 다만 오래된 말 하나를 전하러 왔소. 그 한마디에 마당은 더 조용해졌어요. 도유는 입술이 마른 듯 혀로 살짝 적셨고 소양은 처음으로 웃음을 거두었어요. 김 어른은 아직 품속 주머니를 꺼내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연화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밤강에 홀로 선 사람을 데려온 것은 내 뜻만이 아니오. 이 여인이 오래전 살려둔 배가 오늘 이 여인을 실어왔소. 사람들은 사공을 바라보았고 사공은 고개를 숙이며 그 말이 참입니다. 하고 짧게 대답했어요. 사공은 모두 앞에서 예전 일을 말했어요. 자신의 낡은 배가 비바람에 못쓰게 되었을 때 연화가 밤새 돛줄을 고쳐주고 판자 틈을 막아주었다고 했지요. 돈을 주려 해도 받지 않았고 오히려 몸을 조심하라며 따뜻한 죽을 내주었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몇몇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연화가 남몰래 도와준 일을 하나씩 떠올렸어요. 찢어진 보자기 꿰맨 속옷, 굶은 아이에게 건넨 주먹밥 같은 것들이었지요. 하지만 김어른은 아직 중요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루 가까이 다가가 도윤이 쓰려던 문서를 바라보았어요. 종이 위에 검은 먹물 얼룩이 그의 눈에 들어왔지요. 그는 부드럽게 물었어요. 이 집에서는 오늘 무엇을 나누려 했소? 작은아버지가 헛기침을 하며 대답했어요. 집안 살림을 정리하려던 것뿐입니다. 김어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살림을 정리한다는 말은 쉽소. 그러나 은혜를 지은 뒤 남는 살림은 모래 위에 얹은 밥상과 같소. 그 말에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왜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쪽이 불안하게 흔들렸지요. 소양은 애써 웃으며 어르신께서 남의 집 사정을 너무 크게 보시는 듯합니다. 떠난 아내가 돌아온 일과 집안 재산은 따로 보아야지요 하고 말했어요. 김어른은 소양을 바라보았지만 꾸짖지 않았어요. 다만 따로 보아야 할 것과 함께 보아야 할 것을 모르면 부채바람도 먼지를 일으킬 뿐이오 하고 대답했어요. 그 순간 막내 할멈이 낮게 웃었어요. 웃음이라 해도 즐거운 웃음은 아니었고 오래 기다린 말이 이제야 나왔다는 듯한 숨소리에 가까웠지요. 그녀는 도윤에게 말했어요. 젊은 사람아, 오늘은 내 귀에 단말보다 늙은 문서의 마른 소리를 들어야 하겠구나.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연화 역시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녀는 김어른이 가져온 주머니를 보며 이제 무엇인가 드러날 때가 가까워졌음을 조용히 느끼고 있었어요. 김어른은 마침내 품속에서 낡은 천주머니를 꺼냈어요. 그 매듭은 오래되었지만 풀리지 않을 만큼 단단했고 천에는 세월의 얼룩이 남아 있었지요. 마당 사람들의 눈이 모두 그 작은 주머니에 모였어요. 김어른은 급히 열지 않고 먼저 도윤을 보며 말했어요. 내 아버지 이름을 기억하느냐? 도윤은 당황해 어찌 있겠습니까? 하고 대답했어요. 김어른은 다시 물었어요. 그분이 어느 집밥으로 큰 흉년을 넘겼는지는 기억하느냐? 도윤은 그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어릴 적 어른들이 술자리에서 흘리듯 말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는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큰 흉년 빚진 밥, 어떤 여인의 집안, 그리고 갚지 못한 은혜라는 말들이 기억 가장자리에서 흐릿하게 떠올랐어요. 친척들도 서로 눈치를 보았고 작은아버지는 얼굴빛이 변했어요. 그는 뭔가 알고 있는 듯 했지만 먼저 나서지 않았어요. 소양은 그 침묵이 마음에 들지 않아 부채를 접으며 발끝으로 마루를 톡톡 건드렸어요. 김어른은 천천히 매듭을 풀었어요. 그러나 문서를 완전히 펼치기 전 연화에게 다가가
조용히 물었어요.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묻힌 일을 바로 세우는 것이냐? 연하는 마당의 많은 눈길을 느끼며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누구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지킨 집에서 거짓말로 쫓겨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 말에 마당은 다시 깊게 가라앉았어요. 김어른은 그제야 문서를 반쯤 펼쳤어요. 오래된 종이 냄새가 바람에 섞였고 문서 끝에는 흐린 손도장 자국이 보였지요. 그러나 그는 아직 모든 글을 읽지 않았어요. 오늘은 사람들이 귀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한 까닭이에요. 그는 문서를 접어 손에 쥔 채 말했어요. 이 집의 오늘 모임은 여기서 멈추시오. 내일 해가 가장 높을 때 마을 사람들 앞에서 이 문서의 사연을 말하겠소. 친척들은 술렁였고 소양은 곧장 반발하려 했어요. 하지만 막내 할멈이 지팡이로 마당 흙을 한 번 두드리자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어요. 김어른은 덧붙였어요. 밤강에서 돌아온 사람을 두고 재산을 나누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오. 오늘은 각자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생각하시오. 도유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연하는 문턱 가까이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그날 아침 도윤의 집 재산 나누기는 그렇게 멈추었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진 뒤에도 마당에는 이상한 고요가 남았어요. 소양은 분한 얼굴로 부채 상자를 챙겼고 친척들은 서로 낮은 목소리로 내일 일을 걱정하며 대문을 나섰어요. 순덕은 부엌으로 들어가 식은 국을 다시 데우기 시작했어요. 연화가 가만히 서 있자 막내 할멈은 그녀 곁으로 와서 한마디만 했어요. 오늘은 이기려 하지 말고 따뜻한 밥 한 술로 네 마음을 붙들어라. 연화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도윤의 집 굴뚝에서는 다시 연기가 올라왔어요. 연화는 밤새 강바람을 맞은 몸으로도 부엌에 들어가 밥물을 맞추었고 순덕은 말없이 장작을 넣어주었지요. 도윤은 마루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소양은 빈집으로 돌아가 밤늦도록 잠들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내일 김어른이 펼칠 문서 이야기를 궁금해했지만 누구도 쉽게 단정하지 않았어요. 한강물길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르며 오래된 비밀을 다음 날로 밀어보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은 이상하게 맑았어요. 밤새 강가에 깔렸던 안개가 걷히고 지붕마다 맺힌 이슬이 햇살을 받아 조용히 반짝였지요. 연하는 평소처럼 일어나 물을 길었지만 집안 공기는 예전과 달랐어요. 부엌에 장작 타는 소리도 낮게 들렸고 마루 밑을 지나는 고양이 발걸음까지 조심스러웠어요. 도유는 안채 문턱에 앉아 말없이 뜰만 바라보았고 소양은 새벽부터 빈집과 장터 사이를 오가며 마음을 진정시키지 못했어요. 연화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밥을 지었어요. 쌀을 씻는 손놀림은 차분했고 솥뚜껑을 덮는 소리도 지나치게 크지 않았지요. 순덕은 곁에서 나무를 다듬다가 연화를 힐끗 보았어요. 밤강에서 돌아온 사람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적었어요. 순덕은 조용히 물그릇을 밀어주며 안주인마님, 오늘은 마음을 먼저 드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연하는 작게 웃고 마음도 밥처럼 뜸을 들이면 덜 서있겠지요 하고 대답했어요. 도유는 그 말을 마루에서 들었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는 밤새 자기 마음을 여러 번 변명했어요. 집안을 위해서였다고, 소양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다고, 연하가 너무 조용해 자신을 답답하게 했다고 스스로를 달랬지요. 그러나 아침밥 냄새가 집안에 퍼지자 이상하게 목이 막혔어요. 그 밥상은 늘 연하가 지켜온 것이었고 자신이 아무리 모른 척해도 그 사실은 마루 기둥처럼 제자리에 서 있었답니다. 소양은 해가 오르자 도윤의 집으로 다시 찾아왔어요. 전날보다 더 화려한 부채를 들고 머리에는 새로 산 비녀를 꽂았지요. 그녀는 마당에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어요. 연하가 부엌에 있는 것을 보고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렸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안이 물결처럼 일었어요. 김어른이 가져온 문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도윤 곁에 앉아 낮게 말했어요. 오늘은 먼저 말을 잡아야 해요. 가만히 있으면 모두 빼앗깁니다. 도윤은 그 말을 듣고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제 김어른이 물었던 흉년 이야기가 귀에 남아 있었거든요. 어릴 때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가끔 큰 흉년을 넘긴 일을 말했어요. 어느 집에서 쌀독을 열어주었고 어떤 여인이 자기 홀레 배까지 팔아 도와주었다고 했지요. 도윤은 그때 어린 마음에 지루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 흐릿한 이야기가 자기 집 마당 한가운데 되살아나는 듯했어요. 김어른은 해가 완전히 뜨자 막내 할멈의 초가로 먼저 갔어요. 할멈은 마당에 멍석을 펴고 말린 쑥을 고르고 있었지요. 김어른이 문 앞에 서자 할멈은 놀라지 않고 자리를 내주었어요. 오래 산 사람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눈에 담긴 짐을 알아보는 법이었어요. 김어른은 앉자마자 천주머니를 무릎 위에 놓았고 막내 할멈은 그 주머니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른 종이가 젖은 마음을 깨우러 와꾸려 하고 말했어요. 김어른은 할멈에게 오래전 일을 들려주었어요. 도윤의 아버지가 젊었을 때 큰 흉년이 들어 집안에 쌀독이 비고 논마저 남의 손에 넘어갈 뻔했지요. 그때 한 여인의 집안이 몰래 곡식을 내주고 빚쟁이 앞에서 보증까지 서주었다고 했어요. 그 여인의 집안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은혜를 베푼 뒤에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김어른은 당시 고을 일을 보며 그 약속을 문서로 남겼고 그 문서가 바로 천주머니 안에 잠들어 있었답니다. 막내 할멈은 조용히 듣다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 여인의 핏줄이 연화라는 말이지요. 김 어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이의 어머니가 바로 그 집안의 마지막 딸이었소. 연화가 이 집에 시집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오래된 은혜를 잊었지. 막내 할멈은 한숨을 깊이 내쉬었어요. 은혜는 밥상 밑에 떨어진 쌀알 같아서 발로 밟기 전에는 귀한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이 소양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녀는 빈집으로 돌아가 작은 상자를 열고 장터에서 받아둔 빈 문서 몇 장을 꺼냈어요. 그 문서들은 모두 도윤의 친척들이 장터 사람들에게 진 빚과 관련된 것이었지요. 소양은 그것을 이용해 친척들을 자기 편으로 묶어 두려 했어요. 그녀는 먼 당숙을 몰래 불러 오늘 김어른의 말이 길어지면 집안 체면이 무너집니다. 어르신들이 먼저 나서서 막아야 합니다 하고 속삭였어요. 먼 당숙은 욕심이 많았지만 겁도 많았어요. 그는 소양이 내민 빈 문서를 보고 얼굴빛이 변했지요. 자신이 장터에 진 돈이 드러나면 마을에서 고개를 들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는 소양의 말에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양은 이어서 사촌 형에게도 찾아가 연화가 돌아온 것은 누군가 꾸민 일일지 몰라요. 여자가 배를 타고 밤에 온다는 게 어찌 자연스럽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렇게 그녀는 의심을 뿌리려 애썼어요. 그러나 의심보다 먼저 퍼진 것은 연화의 오래된 선행이었어요. 우물가에서는 한 안악이 예전에 연화가 산후에 죽을 끓여준 일을 말했고 장독대 옆에서는 이웃 노인이 겨울에 연화가 보내준 송버선을 떠올렸어요. 사공의 배 이야기도 여러 사람 입에서 다시 살아났지요. 누구는 연화가 헌치마를 찢어 돛줄을 감았다고 했고 누구는 사공의 다친 허리에 찜질을 해주었다고 했어요. 작은 이야기들이 모이자 큰 그늘이 생겼어요. 연화는 그런 소문을 듣고도 얼굴을 붉히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에게 내세우려 한 적이 없었고 오늘도 그 마음은 같았지요. 다만 김어른이 말한 문서의 사연이 사실이라면 자신이 그 집에서 견딘 세월이 아무 이유 없는 희생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부엌 선반 위에 놓인 낡은 바늘집을 꺼냈어요. 어머니가 시집 올 때 쥐어준 것이었고 그 안에는 오래된 푸른 실 한 줄이 남아 있었답니다. 그 푸른 실을 보자 연하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어요. 어머니는 생전에 남의 집에 들어가도 네 손으로 지은 밥과 꿰맨 옷은
너를 증명해 줄 것이다 하고 말했지요. 어린 연화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았어요. 문서가 글로 남은 증거라면 사람들의 기억은 마음에 남은 증거였어요. 연화는 바늘집을 품에 넣고 부엌문을 열었어요. 마당의 햇살이 그녀의 발끝에 조용히 닿았어요. 정오가 가까워지자 마을 사람들은 도윤의 집 앞마당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누구는 돗자리를 들고 왔고 누구는 그늘에 앉을 나무 토막을 가져왔지요. 겉으로는 김어른의 오래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것이라 했지만 사실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한 집의 재산보다 한 여인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해지는 날이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 뒤에서 속삭였고 늙은이들은 햇살을 피해 담장 그늘에 앉아 말없이 기다렸답니다. 도윤의 친척들은 불편한 얼굴로 마루에 앉았어요. 작은아버지는 기침을 자주 했고 먼 당숙은 소양 쪽을 자꾸 바라보았지요. 소양은 마당 한편에 앉아 부채를 꼭 쥐고 있었어요. 그녀는 겉으로 침착한 척했지만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도윤은 안채 문 옆에 서서 김어른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의 눈은 연화를 피하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해 전 아버지가 남긴 흐린 말들이 하나씩 선명해지고 있었어요. 김어른은 막내 할멈과 함께 느릿하게 들어왔어요. 늙은 사공도 그 뒤를 따랐고 손에는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비켜주었어요. 김어른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낮은 상 앞에 앉았고 천주머니를 천천히 풀어 문서 몇 장을 꺼냈어요.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아직 알아볼 수 있었어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은 누구도 먼저 말하지 못했어요. 바람조차 잠시 숨을 죽인 듯 했답니다. 그러나 김어른은 문서를 바로 읽지 않았어요. 그는 먼저 도윤의 집을 둘러보았어요. 장독대, 우물 부엌문, 마루 기둥, 광 앞에 놓인 곡식 자루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았지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집이란 기와와 나무로만 서는 것이 아니요. 누군가 아침마다 불을 살리고 누군가 빈 그릇을 씻고 누군가 욕심난 말을 삼킬 때 집은 하루 더 서는 것이요. 그 말에 여러 사람이 연화를 바라보았어요. 소양은 그 시선이 싫었어요. 그녀는 얼른 말을 끊으려 했지요. 어르신 집안 살림을 한 것과 오래된 문서가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은 지금 남은 재산을 어찌할지 정하는 자리입니다. 김어른은 차분히 그녀를 보았어요. 재산이 지금만 보고 나니면 어제의 빚은 어디로 가겠소. 남의 밥으로 살아난 집이 그 밥의 은혜를 잊고 사람을 내치면 남은 재산은 복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요. 소양은 더 말하려다 입술을 다물었어요. 김어른은 첫 번째 문서를 펼쳤어요. 그것은 오래전 흉년 때 고을 창고에서 나간 곡식과 마을 사람들이 보탠 쌀의 기록이었어요. 그 아래에는 도윤의 아버지 이름이 적혀 있었고 옆에는 연화 외가의 이름도 함께 남아 있었지요. 김어른은 글을 천천히 읽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려운 글을 다 알지는 못했지만 두 집안 이름이 함께 불리는 것을 듣고 술렁였어요. 도윤은 그 순간 얼굴에서 핏기가 조금 빠져나갔어요. 두 번째 문서는 더 무거웠어요. 도윤의 아버지가 직접 손도장을 찍고 남긴 약속장이었지요. 김어른은 그것을 아직 모두 읽지 않고 문서의 가장자리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 손도장은 내가 젊은 날 두 눈으로 보았소. 굶주린 가족을 살리고 논을 지키게 해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뜻이었소. 작은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는 오래전 형님이 이 이야기를 남몰래 한 것을 기억하고 있었지만 재산 앞에서 일부러 잊은 척했답니다. 소양은 상황이 불리해지는 것을 느끼고 먼 당숙을 바라보았어요. 먼 당숙은 약속대로 말을 끊어야 했지만 김어른 앞에서는 쉽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소양은 결국 자신이 나섰어요. 오래된 은혜가 있었다 해도 그 여인이 연화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비슷한 집안 이름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마당에 있던 사람들 사이로 낮은 웅성거림이 번졌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화내지 않았어요. 다만 품 안의 바늘집을 조용히 만졌어요. 김어른은 기다렸다는 듯 사공이 들고 온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혼례 보자기 조각과 푸른 실로 수놓은 작은 천 조각이 들어 있었어요. 김어른은 말했어요. 은혜를 베푼 그 집안 여인은 자기 집 표식으로 푸른 실 매듭을 남겼소. 그 뒤로 그 집안 딸들은 같은 바늘집을 물려받았지.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자기 바늘집을 꺼냈어요. 그 안에 푸른 실은 상자 속 천조각과 같은 빛을 품고 있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삼켰어요. 막내 할멈은 연화의 손에 들린 바늘집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나도 그 바늘집을 본 적이 있다. 연화 어미가 이 아이를 시집 보내던 날 남의 집에 가도 바늘 끝을 부끄럽게 쓰지 말라며 쥐어주었지. 그 말은 문서만큼이나 무거웠어요. 소양은 얼굴을 굳혔고 도유는 마치 오래 닫힌 문이 가슴속에서 삐걱 열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김어른은 아직 마지막 문장을 읽지 않았어요. 그는 문서를 다시 접어 상 위에 놓고 말했어요. 오늘 드러난 것은 길의 절반일 뿐이요. 은혜의 뿌리가 어디서 왔는지 알았으니 이제 그 은혜를 어찌 갚기로 했는지 들어야 하오. 사람들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도윤의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고 소양은 손안에 부채살을 세게 눌렀어요. 연하는 모든 시선 속에서도 허리를 펴고 서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슬픔과 결심이 함께 머물렀지요. 그때 순덕이 부엌문 앞에서 조심스레 나왔어요. 그녀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마침내 작은 보자기를 들고 김어른 앞에 놓았어요. 마님께서 시어머니 살아계실 때부터 맡아두신 것입니다. 집안 문서라 하여 함부로 열지 못했지만 오늘은 내놓아야 할 듯합니다. 보자기 안에는 오래된 열쇠 하나와 시어머니의 낡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도유는 그 쪽지를 알아보았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반다지 밑에 숨겨두던 것이었답니다. 김어른은 쪽지를 펼쳐보았고 눈빛이 더 깊어졌어요. 그 안에는 도윤의 어머니가 남긴 말이 적혀 있었어요. 연화가 이 집에 들어온 것은 집안의 오래된 빚을 갚는 길이며 그녀를 함부로 내치면 집의 불씨가 흔들릴 것이라는 내용이었지요.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에 힘이 빠지는 듯했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연화를 유난히 아꼈던 이유를 그는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러나 너무 늦게 알아차린 마음은 입술만 떨리게 만들었어요. 소양은 마지막으로 버티려 했어요. 그녀는 벌떡 일어나 죽은 사람의 쪽지와 낡은 문서로 산 사람의 앞날을 묶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마당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막내 할멈은 조용히 지팡이를 들어 마당 흙을 한 번 두드렸어요. 산 사람의 앞날은 거짓말로 더 묶이지. 죽은 이의 글은 때때로 묶인 매듭을 풀어줄 뿐이다. 소양은 그 말에 더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어요. 해가 조금 기울기 시작하자 김어른은 내일이 아니라 바로 그날 저녁 모든 마을 어른과 집안 친척 앞에서 약속장의 마지막 내용을 분명히 읽겠다고 말했어요. 낮 동안 드러난 증거가 흩어지기 전에 사람들의 귀가 깨어 있을 때 마무리해야 한다고 했지요. 도윤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고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 한 사발을 떠마셨어요. 손은 아직 떨렸지만 마음은 밤강 위 낡은 배처럼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답니다. 해질 무렵 마을 큰마당에는 다시 사람들이 모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남정네들은 멍석을 펴고 안악들은 아이들을 조용히 뒤로 앉혔지요. 김어른은 문서와 쪽지, 바늘집 푸른 실 조각을 모두 작은 상 위에 가지런히 놓았어요. 연화는 깨끗한 흰 저고리로 갈아입고 마당 가장자리에 섰어요. 그녀는 누구를 이기려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랫동안 꺼지지 않게 지킨 불씨를
두 손으로 감싸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답니다. 해질 무렵 마을 큰마당에는 낮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서쪽 하늘은 감빛으로 물들고 느티나무 그림자는 멍석 끝까지 길게 뻗었지요. 아이들은 어른들 뒤에 앉아 숨을 죽였고 안악들은 낮은 목소리로 서로의 옷자락을 정리해 주었어요. 오늘은 단순히 한 집안의 다툼을 보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오래 묻힌 은혜가 사람들 앞에 다시 놓이고 버림받은 아내의 자리가 어디인지 밝혀지는 밤이었답니다. 김어른은 마당 한가운데 낮은 상 앞에 앉았어요. 상 위에는 오래된 문서와 시어머니의 쪽지 푸른 실조각 연화의 바늘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막내 할멈은 그 옆에 지팡이를 세우고 앉았고 늙은 사공은 조금 뒤편에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있었어요. 도유는 마루 아래에 서서 고개를 들지 못했고 소양은 마당 가장자리에 앉아 부채를 펼쳤다. 접었다 하며 마지막까지 눈치를 살폈어요. 연하는 깨끗한 흰 저고리를 입고 부엌문 가까이에 섰어요. 그녀는 누구보다 앞에 나서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또렷하게 보였지요. 밤강의 찬바람을 맞은 얼굴에는 지친 빛이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흐리지 않았어요. 순덕은 그 곁에 따뜻한 물 한 사발을 놓아주고 물러섰어요. 연하는 그 물을 마시지 않고 두 손으로만 감쌌어요. 마치 오래 꺼지지 않게 지켜온 불씨를 마지막까지 품는 사람 같았답니다. 김어른은 먼저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았어요. 그는 큰 소리로 위험을 세우지 않았고 누구를 몰아붙이듯 말하지도 않았지요. 다만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오늘 내가 펼칠 것은 남의 집 부끄러움을 캐내려는 종이가 아니오. 잊은 은혜를 제자리에 돌려놓으려는 종이요. 그 말에 사람들은 더 조용해졌어요. 저녁바람이 느티나무 잎을 스치며 지나갔고 멀리 강물 소리가 아주 낮게 들려왔어요. 김어른은 먼저 흉년 기록을 다시 읽었어요. 오래전 도윤의 아버지가 굶주린 가족과 병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도움을 청했고 연화 외가가 자기 집 곡식과 혼례 때 쓰려던 배까지 내어주었다는 내용이었지요. 그 집안은 보답을 요구하지 않았고 다만 살아난 집이 언젠가 같은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기를 바랐다고 적혀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어요. 은혜는 큰 창고보다 조용한 밥그릇에 오래 남는 법이었어요. 도윤의 작은 아버지는 그 대목에서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그는 형님이 살아있을 때 여러 번 그 일을 들었지만 집안이 어려워지자 일부러 잊은 척했지요. 논 한 연기와 광의 곡식 자루가 눈앞에 놓이자 오래된 은혜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김어른은 글을 꾸짖지 않았지만 문서의 글자를 하나하나 읽는 목소리가 거우 가라 더 무겁게 들렸어요. 사람은 때로 꾸지람보다 사실 앞에서 더 깊이 부끄러워지는 법이랍니다. 이어 김어른은 도윤의 아버지가 남긴 약속장을 펼쳤어요. 종이는 세월에 닳아 가장자리가 조금 찢어져 있었지만 가운데 찍힌 손도장은 아직 흐릿하게 남아 있었지요. 김어른은 손도장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이 손은 굶주림에서 살아난 뒤 찍은 손이요. 그 손이 남긴 말은 집안의 기둥보다 무거워야 하오. 도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어릴 적 아버지의 거친 손이 자신의 머리를 쓰다듬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약속장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어요. 연하의 집안에서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그 핏줄이 이 집에 들어오면 함부로 업신여기지 말며 큰며느리의 자리를 지켜 집안 불씨를 맡기라는 내용이었지요. 또 집안 재산을 나눌 일이 생기더라도 그녀의 동의 없이 광과 반문서에 손대지 말라고 적혀 있었어요. 김어른이 그 문장을 읽자 마당에 있던 친척들의 얼굴빛이 한꺼번에 변했어요. 그들이 나누려던 것들이 바로 그 약속에 걸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양은 더는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녀는 부채를 세게 접으며 그 약속은 옛날 사람들 사이의 일입니다. 지금 집안을 살릴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목소리는 날카로웠지만 어쩐지 비어 있었지요.
김어른은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그대가 말하는 살림이란 무엇이오? 곡식 자루를 팔고 반문서를 나누고 어진 사람을 강가에 버린 뒤 새 옷을 걸치는 것이요. 마당에는 낮은 탄식이 번졌어요. 소양은 얼굴이 붉어졌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녀는 친척들을 향해 이 집이 기울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세기를 말했을 뿐입니다 하고 외쳤어요. 그러자 순덕이 부엌 문 앞에서 한 걸음 나왔어요. 늘 조용하던 늙은 여종이었기에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세길이라 하셨지만 어제 광에 묵은 쌀을 팔아 장터 빚을 갚자 하신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말에 소양의 손이 떨렸어요. 먼 당숙도 그 순간 눈을 피했어요. 김어른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지요. 그는 사공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사공은 낮에 맡아둔 작은 꾸러미를 앞으로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소양이 친척들을 묶어 두려고 꺼냈던 장터 빈문서 몇 장의 사본이 들어 있었어요. 장터 사람 중 하나가 낮에 막내 할멈을 찾아와 맡긴 것이었지요. 김어른은 문서를 들고 말했어요. 남의 집 살림을 걱정한다 하면서 남의 빚으로 입을 막으려 한 흔적이 여기 있어. 마당 사람들은 술렁였어요. 소양은 그것은 장사하는 사람이 흔히 갖는 문서일 뿐입니다. 하고 우겼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전보다 작아져 있었어요. 먼 당숙은 더 견디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빚이 드러날까 두려워 그 여인의 말에 끌렸습니다. 그의 고백이 나오자 다른 친척들도 하나둘 눈을 내리깔았어요. 욕심은 혼자 잘하는 듯 보여도 드러날 때는 여러 사람의 발목을 함께 묶고 있는 법이었답니다. 도윤은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는 소양이 친척들과 빚 이야기를 나눈 줄 몰랐고 연화가 집안을 해쳤다는 말도 이제는 믿을 수 없게 되었지요. 김어른은 도윤에게 눈길을 돌렸어요. 너는 밤강에 아내를 두고 돌아오며 무엇을 지켰다고 생각했느냐? 도윤은 입술을 떨다가 겨우 말했어요. 집안을 지키려 했습니다. 김어른은 조용히 되물었어요. 집을 지키려는 사람이 어찌 그 집의 불씨를 강가에 두고 오느냐. 그 말에 도윤은 마침내 무릎을 꿇었어요. 마당 사람들 앞이라 부끄러웠지만 더는 서 있을 힘이 없었지요. 그는 연화를 바라보았으나 연화는 급히 다가오지 않았어요. 도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어리석었습니다. 달콤한 말에 귀를 내주고 조용히 지킨 손을 의심했습니다. 그의 말은 늦었고 상처는 깊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꾸며낸 말이 아니었어요. 연화는 고개를 조금 숙였을 뿐 대답을 서두르지 않았답니다. 소양은 도윤이 무릎을 꿇자 더 초조해졌어요. 그녀는 마당을 빠져나가려 했지만 막내 할멈이 지팡이를 살짝 옮겨 길을 막았어요. 할멈은 소양에게 험한 말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아주 낮게 말했어요. 남의 집 문지방을 넘으려면 먼저 제 발에 흙을 털어야 한다. 그대는 흙을 털지 않고 남의 밥상부터 뒤엎으려 했구나. 소양은 얼굴을 돌렸고 더는 부채를 펼치지 못했어요. 부채살은 그녀 손안에서 힘없이 접혀 있었지요. 김어른은 마을 어른들에게 물었어요. 이 집의 재산 나누기는 오늘로 멈추어야 하겠소. 아니면 거짓말 위에서 이어야 하겠소. 마을 어른들은 서로를 바라보다가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 말했어요. 약속장이 있고 은혜의 증거가 있으며 당사자인 연화가 돌아왔으니 오늘의 재산 나누기는 그만두는 것이 옳소. 그 말이 떨어지자 곡식 광 앞에 놓였던 자루들은 다시 안으로 들여보내기로 정해졌어요. 연화는 그제야 천천히 앞으로 나왔어요. 그녀는 도윤을 보지도 소양을 꾸짖지도 않았어요. 먼저 김어른과 사공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제가 받은 도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공은 손사래를 치며 마님이 먼저 배를 살려주셨으니 배가 제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에 몇몇 마을 사람들은 눈시울을
훔쳤어요. 사람의 선행은 바로 돌아오지 않아도 어느 날 물길을 타고 조용히 되돌아오는 법이었어요. 김어른은 마지막으로 도윤에게 말했어요. 사과는 말로 시작하지만 밥상과 마당에서 오래 증명해야 한다. 오늘 무릎 꿇은 것으로 끝났다고 여기지 말거라. 도윤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연화는 그 말을 듣고도 남편을 바로 일으켜 세우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아직 아프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지요. 다만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담담히 말했어요. 저는 이 집의 불씨를 꺼뜨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거짓말로 밀려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구의 호통보다 단단했어요. 막내 할멈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고 순덕은 몰래 눈물을 닦았어요. 도윤의 친척들은 광열쇠와 반문서를 모두 제자리에 돌려놓겠다고 약속했어요. 작은아버지는 연화에게 고개를 숙이며 네가 조용하다고 빈 사람인 줄 알았다. 미안하다 하고 말했지요. 연화는 짧게 고개를 숙여 받았지만 지나친 용서를 입에 올리지는 않았어요. 따뜻한 결말에도 상처가 아물 시간은 필요한 법이었답니다. 소양은 결국 마을 장터의 빈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억울한 얼굴을 했지만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했지요. 김어른은 그녀에게 벌을 크게 내리지 않았어요. 다만 장터 빈문서를 이용해 사람을 흔든 일은 장터 어른들에게 알리고 더는 도윤의 집문지방을 넘지 못하게 했어요. 소양은 부채 상자를 품에 안고 대문 밖으로 나갔어요. 그녀가 떠난 뒤 마당에는 묘하게 서늘하면서도 맑은 공기가 남았어요. 긴장이 풀리자 아이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에 몇몇 어른들이 낮게 웃었고 마당의 무거운 기운도 조금 누그러졌지요. 연화는 부엌으로 들어가 순덕과 함께 큰 솥에 남은 밥을 데우고 된장국을 다시 끓였어요. 안악들은 저마다 손을 보태 나무를 묻히고 사공은 장작을 옮겼어요. 조금 전까지 문서와 분노가 오가던 집에 다시 밥 짓는 냄새가 퍼지자 사람들의 얼굴에도 피곤한 온기가 돌아왔답니다. 도윤은 부엌 앞에 서 있다가 조심스럽게 장작을 패겠다고 했어요. 연화는 잠시 그를 보았어요. 예전 같으면 말없이 자리를 내주었겠지만 이날은 분명히 말했지요. 장작은 순덕, 아범이 쌓아둔 것을 쓰면 됩니다. 당신은 먼저 광의 자루를 제자리로 옮기세요. 도윤은 그 말을 거역하지 않았어요. 그는 곡식 자루를 하나씩 광 안으로 옮겼고 작은 아버지와 사촌 형도 어색하게 손을 보태서요. 그렇게 나냄 뻔한 곡식은 다시 집의 겨울을 지키게 되었어요. 밤이 내려오자 큰 마당에는 작은 밥상이 여러 개 놓였어요. 김어른은 가장 윗자리에 앉지 않고 사공과 나란히 앉아 국을 받았어요. 막내 할멈은 아이들에게 먼저 밥을 떠주며 큰 소리 난 집일수록 밥을 천천히 씹어야 한다고 말했지요. 사람들은 그 말에 조용히 웃었어요. 연화는 사공의 그릇에 국을 한 번 더 부어주었고 사공은 두 손으로 그릇을 받으며 이 국맛을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하고 말했어요. 김어른은 밥을 다 먹은 뒤 낡은 문서를 다시 천주머니에 넣지 않았어요. 대신 도윤의 집 반다지 속에 보관하되 마을 어른 두 사람이 함께 본 자리에서 넣으라고 했어요. 감춘 문서는 다시 욕심을 부르고 함께 본 문서는 사람을 조심하게 하오라고 말했지요. 도윤은 그 뜻을 따랐고 연화는 반다지 안쪽을 깨끗한 천으로 닦았어요. 문서가 들어가자 반다지 뚜껑은 예전보다 무겁게 닫혔지만 어쩐지 집안은 한결 가벼워졌답니다. 그날 밤늦게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은 졸린 눈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았고 늙은이들은 오늘 들은 이야기를 오래 곱씹으며 걸었지요. 도윤의 집 마당에는 다시 조용한 바람이 불었어요. 연화는 장독대 뚜껑을 바로 놓고 우물가에 놓인 물동이를 비워 엎어두었어요. 도윤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말로 다가가기에는 아직 그가 만든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에요. 막내 할멈은 떠나기 전 연화에게 다가와 한마디만 남겼어요.
오늘 집은 돌아왔지만 내 마음은 천천히 돌아와도 된다. 연하는 그 말에 처음으로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이기 전에 스스로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 마음이 무시당하지 않아야 집도 오래 설 수 있었지요. 김어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루터 쪽으로 걸어갔어요. 늙은 사공은 내일 낡은 배를 다시 손보겠다고 말하며 뒤따랐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많지 않았지만 강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전보다 부드러웠어요. 연화는 부엌 아궁이 앞에 앉아 마지막 불씨를 제 속에 묻었어요. 꺼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일 아침 다시 살리기 위해 숨겨두는 불씨였지요. 그녀는 손바닥에 남은 따뜻함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어요. 집이 다시 조용해졌으니 오늘 밤은 모두 조금 덜 아프게 잠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연기처럼 낮게 올라가 어두운 처마 밑에 머물렀어요. 다음 날 새벽 도윤의 집에는 오래 묵은 비가 그친 뒤처럼 조용한 기운이 내려앉았어요. 마당 흙은 밤이슬을 머금어 부드러웠고 장독대 위에는 작은 물방울들이 줄지어 반짝였지요. 연화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지만 누구도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어요. 순덕이 먼저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고 도윤은 마당 한쪽에서 어제 옮겨둔 곡식 자루가 젖지 않았는지 살피고 있었어요. 연화는 문턱에 서서 그 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어요. 어제까지는 집안의 모든 빈틈을 혼자 메워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아침에는 그 빈틈을 다른 사람들도 조금씩 알아차린 듯 했지요. 도윤은 연화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가 곧바로 낮추었어요. 그는 사과의 말을 또 하려 했지만 입술을 다물었어요. 연화가 말로만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조금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침밥은 소박했어요. 보리밥에 묵은 나물 된장국, 그리고 어젯밤 남은 무김치가 전부였지요. 그러나 밥상 앞에 앉은 사람들은 전보다 조심스러웠어요. 도윤은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고 연화가 앉기를 기다렸고 순덕도 부엌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어요. 연화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국그릇을 앞으로 당겼어요. 따뜻한 김이 얼굴에 닿자 밤강의 차가움이 아주 멀리 물러나는 듯 했답니다. 밥을 먹는 동안 누구도 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작은 소리와 아궁이 장작이 타는 소리만 집안을 채웠지요. 도윤은 몇 번이나 연화를 바라보다가 다시 밥그릇으로 눈을 내렸어요. 연화는 그 눈길을 모른 척하지도 받아주지도 않았어요. 사람의 마음은 문처럼 여닫을 수 있지만 한 번 세게 닫힌 문은 다시 열릴 때 삐걱거리는 법이었어요. 그날 아침 연화의 마음도 그러했답니다. 식사가 끝나자 김어른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는 나루터에서 올라온 길이라 신발 끝에 젖은 흙이 묻어 있었지요. 늙은 사공도 함께 왔는데 손에는 작은 나무망치와 노끈이 들려 있었어요. 연화가 놀라자 사공은 웃으며 말했어요. 배도 사람처럼 큰일을 치르고 나면 다시 손봐야 합니다. 김어른은 마당에 들어서며 집도 마찬가지요. 어제는 무너질 뻔한 마음을 세웠으니 오늘은 생활을 다시 손봐야 하오 하고 말했어요. 그 말에 연화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김어른은 안채 마루에 앉아 반다지를 한번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어제 넣어둔 문서가 제대로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려는 것이었지요. 도윤은 먼저 반다지 앞을 닫고 작은아버지와 마을 어른 두 사람을 불러 함께 지켜보게 했어요. 연화는 그 옆에 서 있었지만 문서에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이제 그 문서는 한 사람의 비밀이 아니라 집안이 잊지 말아야 할 약속이 되었답니다. 김어른은 문서를 다시 확인한 뒤 반다지 안에 새천을 깔게 했어요. 그리고 도윤에게 말했어요. 이 문서를 숨겨두지 말고 해마다 제사 전날 꺼내 먼지를 털어라. 은혜도 먼지가 앉으면 다시 흐려진다. 도윤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이제 처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남긴 말을 집안의 짐이 아니라 길잡이로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어요. 연화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의 매듭이 아주 조금 느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낮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어제 큰일을 보았으니 그냥 지나가기 어렵다며 누구는 콩 한 줌을 가져오고 누구는 말린 호박을 가져왔지요. 우물가 안악은 연화에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조용히만 보았소 하고 미안해했어요. 연화는 그 말을 탓으로 받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두려운 일이 있으니 늦게라도 와주셨으면 됩니다 하고 대답했지요. 그 말에 안악은 눈시울을 붉히며 연화의 손을 잠시 잡았답니다. 막내 할멈은 오후가 되어 느릿느릿 찾아왔어요. 손에는 작은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막 캐온 도라지와 말린 대추가 들어 있었지요. 할멈은 연화를 부엌 뒤편으로 불러 앉혔어요. 그리고 다른 말 없이 도라지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연화도 곁에 앉아 칼을 들었지요. 한참 뒤 할멈이 말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은 것과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다른 일이다. 서두르지 말 거라. 연화는 그 말에 오래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유는 그날 하루 집안일을 스스로 찾아서 했어요. 광문을 고치고 무너진 장작 더미를 다시 쌓고 나루터까지 내려가 사공의 낡은 배를 함께 손보았지요. 처음에는 손놀림이 서툴러 나무못을 빗돌게 박기도 했지만 사공은 꾸짖지 않았어요. 빗돌게 박힌 못도 다시 두드리면 조금은 바로 선다고 말했지요. 도유는 그 말을 듣고 손을 멈추었어요. 그것이 배 이야기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연화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어요. 도윤이 변했다고 바로 믿을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가 처음으로 자기 손을 더럽히고 있다는 것은 보였지요. 예전에 도윤은 살림이 저절로 굴러간다고 여겼어요. 밥은 솥에서 그냥 나오고 옷은 장롱에서 깨끗하게 나오며 광의 곡식은 늘 그대로 있는 줄 알았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 뒤에는 누군가의 새벽과 밤이 있었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배우고 있었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어른들은 작은 잔치를 열자고 했어요. 큰 잔치라기보다 어제 놀란 마음을 달래고 연화가 집안의 안주인으로 다시 인정받은 것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였지요. 연화는 처음에는 사양했어요. 그러나 막내 할멈이 잔치가 크면 자랑이 되지만 밥을 나누는 자리는 마음을 붙이는 풀칠이 된다고 말하자 연화는 조용히 받아들였어요. 집안 마당에는 작은 멍석이 펴지고 부엌에서는 된장국 냄새와 지진 부침 냄새가 퍼졌어요. 그날 밥상에는 특별한 사내 진미가 없었어요. 보리밥, 콩나물, 도라지 무침, 호박전,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전부였지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 밥상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재산을 나누는 상이 아니라 다시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을 다지는 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김어른은 국을 한 숟가락 뜨고 천천히 말했어요. 맛이 깊구나. 오래 참고 끓인 국은 혀보다 마음이 먼저 안다. 연화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사공은 밥을 먹다가 나루터 쪽을 한번 바라보았어요. 낡은 배는 강가에 묶여 있었고 새로 감은 노끈이 저녁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지요.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저 배는 낡았지만 아직 사람을 건넬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제 길을 잃지 않으면 다시 누군가를 건널 수 있게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조용했어요. 누구도 연화를 직접 바라보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도유는 잔치가 끝날 무렵 연화 앞에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그는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지는 않았어요. 어제 이미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 필요한 것은 더 큰 몸짓이 아니라 꾸준한 낮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허락한다면 앞으로 광 열쇠는 당신이 맡고 나는 먼저 묻고 움직이겠습니다. 연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열쇠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함부로 남에게 맡기지 않는 일입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도유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예전 같으면 서운해했겠지만 이제는 그 말이 자신을 밀어내는 말이 아니라 다시 사람답게 서라는 말임을 알았어요. 연하는 이어서 말했어요. 저는 오늘 모든 것을 잊겠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집의 불씨를 다시 살리는 일은 하겠습니다. 그 말은 용서와 거리를 함께 담고 있었지요. 도윤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늦은 뉘우침은 빠른 용서를 재촉할 수 없는 법이니까요. 소양에 대한 이야기도 마을에서 오래 돌지는 않았어요. 그녀는 장터의 빈집을 떠나 다른 고을로 갔다고 했지요. 어떤 사람은 부채 상자를 팔아 빚을 갚았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다시는 남의 집 문지방을 쉽게 넘지 않게 되었다고 했어요. 연화는 그 소문을 듣고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만 장터를 지나던 아이가 소양을 흉내내며 놀리려 하자 조용히 말렸어요. 넘어진 사람을 돌로 치면 보는 사람 마음도 거칠어진다고 했답니다. 며칠 뒤 연화는 광문을 열어 묵은 곡식을 살폈어요. 흉년을 대비해 아껴둔 쌀과 보리가 아직 제법 남아 있었지요. 그녀는 그중 일부를 작은 자루에 나누어 담았어요. 순덕이 이유를 묻자 연화는 겨울 오기 전 홀로 사는 집들에 조금씩 보내려 합니다. 우리 집이 지켜진 까닭이 은혜를 기억하라는 뜻이라면 곡식도 막혀 있으면 안 되지요 하고 말했어요. 순덕은 아무 말 없이 더 작은 자루를 가져왔어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고 예전처럼 말리지 않았어요. 대신 자루를 묶는 끈을 가져와 연화 옆에 앉았지요.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느 집부터 보내면 좋겠소? 연화는 그 물음이 낯설었지만 싫지 않았어요. 그녀는 호러미의 집, 병든 노인의 집, 아이 많은 집 이름을 하나씩 말했어요. 도윤은 그것을 기억하려 애썼고 종이에 적어두기도 했어요. 집안 곡식은 줄어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집의 기운은 더 넉넉해지는 듯 했답니다. 가을이 깊어지자 한강 물빛은 차분한 푸른빛을 띄었어요. 나루터의 낡은 배는 다시 사람들을 건넜고 배 옆구리에 덧댄 나무판은 여전히 단단했지요. 연화는 가끔 장독대 일을 마치고 강가에 내려가 배를 바라보았어요. 사공은 그녀를 보면 멀리서 손을 흔들었고 김어른은 강가 초가 앞에서 햇볕에 문서를 말리듯 책장을 넘기곤 했어요. 그들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의 삶의 조용한 증인이 되어 주었답니다. 어느 날 김어른은 연화를 불러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어요. 그것은 새 문서가 아니었고 오래된 약속장의 내용을 쉽게 풀어 적은 글이었어요. 김어른은 말했어요. 그를 아는 사람만 은혜를 기억해서는 안 된다. 집안 아이들이 자라면 이 이야기를 밥상머리에서 들려주거라. 연화는 두 손으로 종이를 받았어요. 그녀는 그 이야기가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집이 흔들릴 때마다 붙잡을 기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도윤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달라졌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듣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지요. 장터에 나가면 늦기 전에 돌아왔고 집안일을 정할 때는 연화에게 먼저 물었어요. 때로는 서툰 말로 또 상처를 줄 뻔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스스로 입을 다물고 다시 생각했어요. 연화는 그 모든 변화를 조용히 지켜보았어요. 믿음은 한 번에 돌아오지 않고 매일의 작은 행동 위에 얇게 쌓이는 눈 같았답니다. 겨울이 오기 전 마을에서는 작은 김장 품앗이가 열렸어요. 연화의 집 마당에도 배추가 산처럼 쌓였고 안악들의 웃음소리가 오랜만에 크게 울렸지요. 막내 할멈은 양념을 버무리며 올해 김치는 덜 맵게 하자. 이 집은 이미 매운 일을 많이 겪었다고 말해 모두를 웃겼어요. 연화도 그 웃음 속에서 처음으로 마음 편히 웃었어요. 웃음은 길지 않았지만 듣는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집이 정말 살아났다고 느꼈답니다. 그날 밤 김장이 끝난 뒤 사람들은 갓 버무린 김치와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었어요. 도윤은 사공에게 새 집신 한 켤레를 건넸고 사공은
쑥스러워하며 받았지요. 김어른은 막내 할멈과 나란히 앉아 국그릇을 들고 마을이란 한 집이 넘어질 때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쓰는 곳이요. 그러니 한 집이 다시 설 때도 함께 밥을 먹어야지 하고 말했어요. 사람들은 그 말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지자 손님들은 모두 돌아가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마당에는 김장독들이 가지런히 묻혔고 부엌 아궁이에는 은근한 불씨가 남아 있었지요. 연하는 마지막으로 대문 빗장을 확인하고 안채로 돌아왔어요. 도유는 마루 끝에 서 있다가 낮게 말했어요. 오늘도 수고했소. 예전 같으면 당연히 여겼을 말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르게 들렸어요. 연하는 고개를 돌려 집안일은 함께 지킬 때 덜 무겁습니다. 하고 답했어요. 그 겨울 도윤의 집은 큰 부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굶는 사람도 없었어요. 광의 곡식은 알맞게 줄고 알맞게 채워졌고 장독대에는 된장 냄새가 깊어졌으며 우물가에는 아침마다 맑은 물소리가 났지요. 연하는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지만 이제는 순덕과 도윤이 번갈아 물동이를 옮겨주었어요. 작은 변화들이 너무 조용해서 남들은 다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그 집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루하루가 전과 달랐답니다. 해가 바뀌고 봄바람이 불어올 때 마을 아이들은 한강 나루의 낡은 배 이야기를 노래처럼 부르기 시작했어요. 버려진 아내를 배가 데려왔고 오래된 문서가 집을 깨웠으며 밥 한 그릇의 은혜가 재산보다 무거웠다는 이야기였지요. 연하는 아이들이 그 노래를 부르면 부끄러워하며 웃었어요. 그러나 막내 할멈은 부끄러워하지 마라. 착한 일이 노래가 되면 마을 마음이 덜 거칠어진다고 말했어요. 어느 조용한 저녁 연하는 혼자 강가에 내려갔어요. 한강물은 노을을 받아 붉고 금빛으로 흔들렸고 낡은 배는 말뚝에 묶인 채 부드럽게 흔들리고 있었지요. 사공은 멀리서 노를 손질하고 있었고 김어른의 초가에서는 희미한 등잔불이 켜졌어요. 연화는 물가에 서서 오래전 자신이 버려졌던 밤을 떠올렸어요. 그 기억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녀를 무너뜨리는 기억만은 아니었어요. 연하는 강물 앞에 작은 떡 한 조각을 내려놓았어요. 그날 밤 자신이 돌 위에 올려두었던 떡을 생각하며 길 잃은 마음들도 언젠가 배고픔을 달래고 바른 길을 보기를 바랐지요. 바람이 치맛자락을 흔들었고 물결은 대답처럼 낮게 출렁였어요.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속삭였어요. 저를 버린 밤도 결국 저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누구도 은혜를 가볍게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니 마당에는 따뜻한 밥냄새가 퍼져 있었어요. 도윤이 서툴게나마 불을 살려두었고 순덕은 국을 데우고 있었지요. 막내 할멈이 보낸 말린 대추도 작은 접시에 놓여 있었어요. 연하는 문턱을 넘으며 잠시 멈추었어요. 예전에는 이 집에 들어설 때마다 자신이 견뎌야 할 짐부터 떠올랐지만 그날은 오래 지킨 자리에 다시 앉는 사람의 고요함이 먼저 찾아왔어요.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국간을 살짝 보았답니다. 밤밥은 단출했지만 따뜻했어요. 세 사람은 작은 상을 사이에 두고 천천히 먹었어요. 도윤은 국이 싱겁지 않은지 물었고 연하는 오늘은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어요. 그 말은 국맛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지요. 순덕은 그것을 알아듣고 살짝 웃었어요. 바깥에서는 바람이 처마 끝을 스쳤고 멀리 한강에서는 배가 말뚝에 닿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마치 잠든 집을 지켜주는 낮은 자장가 같았답니다. 밥상을 치운 뒤 연하는 아궁이 앞에 앉아 불씨를 재 속에 묻었어요. 손바닥에 남은 온기를 느끼며 그녀는 조용히 마당을 바라보았지요. 감나무 가지는 겨울을 지나 새순을 준비하고 있었고 장독들은 달빛 아래 묵묵히 서 있었어요. 도유는 멀리 떨어져 앉아 더 말하지 않았고 그 침묵은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어요. 연하는 낮고 편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은혜를 기억한 집은 밤이 깊어도 길을 잃지 않습니다.